1부부터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우리 집 멍멍이와 고양이는 수제만 찾아요 1부 강의를 맡게 된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촬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 설명드릴 것은 이제 펫푸드 시장의 전망과 그 관련된 직업군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수제 간식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수제 간식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방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오시는 방문 고객들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불과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반려 인구가 1000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1500만 시대라고 불릴 정도고 이제 2000만을 향해서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이런 펫팸족, 또 딩펫 쪽의 증가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펫팸족은 이제 펫과 패밀리를 합친 용어이고요. 이제 딩펫 쪽도 이제 딩크족의 이제 펫이 더해진 형태의 가족을 일컫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제 반려 인구가 많이 늘었고 이제 관련된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려인들은 보통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 주시는데요. 반려인의 64.9%는 반려동물에게 드리는 금전적인 비용이 아깝지 않다라고 해 주셨고요. 반려인의 73.8%도 이제 약간 비싸더라도 질 좋은 사료와 간식을 구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많은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반려동물 간식 시장이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반려동물 식품 산업의 규모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인 반려동물 산업 규모는 3조억 원이 넘고요. 그 펫푸드 시장 규모만 봤을 때도 이제 1조억이 넘을 정도로 이제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조라는 돈이 되게 엄청나게 큰 돈이어서 이제 체감이 잘 되지 않으실 텐데요. 그 방송에서 어느 은행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단군 신화 때부터 뭐 현재까지 이제 매일 60만 원씩 사용을 하더라도 현재까지도 아직 다 못 사용했다, 이럴 정도로 큰 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냐면요. 이제 TV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반려동물 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제 동물농장 정도밖에 좀 생각이 나지 않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제 개는 훌륭하다, 뭐 아기와 나 등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반려동물의 사료라든지 간식 광고도 이제 채널을 돌리면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반려동물 산업은 각광받는 사업으로 80조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질, 뭐 일본, 영국 이 정도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펫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해서요.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적극 지원 아래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펫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화장품 업체인데 이제 펫푸드 산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이제 뭐 K-뷰티를 넘어서 이제 K-펫푸드에 도전하다, 뭐 이런 수출을 하겠다, 이런 기사였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반려동물 뭐 펫푸드라고 한다면 이 제조업체가 되게 영세한 규모가 많다 보니 수출을 고려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렇게 수출을 고려할 정도로 이 펫산업이 많이 뜨고 있고 이런 사료에 관심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양육비 항목별 비중을 보실 텐데요. 보시면 사료비가 33.4%, 그 다음에 간식비가 17.8%, 그 다음이 일용품 구매, 그 다음에 미용비라든지 뭐 장난감, 뭐 이런 패션 이런 것들로 쭉 나눠져 있는데 표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식비용에만 거의 이런 양육비의 절반 정도가 식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료 시장에 한번 주목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이 사료 시장은 이미 국내 기업이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 특히 이런 해외 기업들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 많이 뛰어난 편이어서 소비자들도 아직까지는 국내 제품보다 해외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세요. 근데 이런 소상공인들이 사료 시장에 바로 진출하기에는 그래서 대기업과 이런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료보다는 이런 간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비용을 봤을 때 사료비가 8대 간식비가 2의 비율로 간식비가 되게 작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양육비 항목별 비중만 보시더라도 이제 간식비는 사료비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런 반려동물 펫사업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80%를 거의 차지하고 있었는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소상공인들의 비율이 절반이 이상 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사료 시장과 간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카테고리의 변화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펫푸드 용품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반려동물 용품 안에. 근데 현재는 뭐 반려동물 용품, 반려동물 식품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식품 안에서도 이제 뭐 사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뭐 영양제로 조금 더 세분화하게 돼 있어서 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도 조금 더 수월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펫산업이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에 표만 보시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대학생들이 91.6%가 반려동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선호한다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또 대학교에도 관련된 이런 학과들이 늘어나고 반려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업군들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또 직업군들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중 이제 반려동물 식품 관리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관련된 직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반려동물 식품 관리사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반려동물 훈련사는 이제 뭐 경찰견이라든지 뭐 군견이라든지 이렇게 좀 특별한 훈련을 거치게 하는 그런 훈련사들이 있을 것이고요. 반려동물의 위생을 책임지는 보건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위생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반려동물 미용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좀 잘못된 행동을 고쳐주는 행동 교정 전문가가 있습니다. 또 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려동물 식품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펫푸드 영양사로서 반려동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춤 영양식을 개발하고 위생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영양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일반인이 사료라든지 간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영양에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건강이 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부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우선 반려동물 식품 산업 회사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나만의 레시피로 이런 간식 브랜드를 론칭하고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펫 전문 식품 강사로도 활동하는 범위로 늘려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제 간식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또 기존 간식과 이런 수제 간식의 차이점은 뭔지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수제라는 뜻이 직접 손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국내산 생고기를 사용하여 방부제, 소치제가 들어가지 않은 웰빙 간식, 그리고 사료관리법에 의거해 제조, 유통, 판매되는 제품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국내산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제 호주산을 사용한다든지, 또 특수한 부위들이 있어요. 캥거루 고기라든지 칠면조 이런 것들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 간식과 수제 간식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우선 기존 간식은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좀 유통기한이 길게 하기 위해서 합성보존제라는 것을 첨가를 하게 돼요. 그 합성보존제라는 것은 이제 부패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사용되는 거고, 소량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독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것은 독성이 적다는 거지 이제 독성이 아예 없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예민하거나 좀 건강이 좀 안 좋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노출이 되었을 때는 피부병이라든지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꼭 반드시 수제 간식을 찾아주시는 편이세요. 그렇다면 이 수제 간식은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기존 간식에 비해 유통기한이 짧지만 아무래도 그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조금 더 건강하게 좀 급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가더라도 이제 맛있는 빵 같은 게 팔 거예요. 근데 또 빵집에 가면 갓 나온 신선한 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여기에 이제 수제 간식이 여기서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료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도 무겁고, 그리고 인터넷 구매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간식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날의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조금 즉흥적으로 많이
좀 구입을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수제 간식의 전문점에서의 구매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간식들이 꼭 필요한지 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간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이가 날 때쯤은 이가 되게 간지러워해요. 그럴 때는 조금 식감이 딱딱한 간식을 줌으로써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가 잘했을 때, 이제 칭찬해 줬을 때 이제 칭찬 간식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보호자와의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도 또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뭐 어릴 때부터 뭐 나이가 많은 애들은 이게 영양을 어떻게 달리 해줘야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줌으로써 이제 성장 및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려동물의 간식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기라든지 생선을 이제 좀 건조시켜서 말려서 만든 육포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부드러운 형태의 재질로 만든 젓기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조금 딱딱한 류의 껌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좀 나이 든 아이들은 딱딱한 거를 먹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촉촉한 타입의 습식 간식이나 이런 캔애들은 파우치를 또 주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요즘 이제 베이커리가 많이 유행인데 뭐 강아지 케이크도 찾으시고, 또 이런 비스킷, 뭐 쿠키류, 이런 빵 같은 것도 이런 간식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유통업계 반려동물 사료 매출 이제 가격대별 구성표인데요. 조금 예전 거긴 하지만 이게 그 간식 시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표만 보시더라도 저가 브랜드에 비해 고가 브랜드를 좀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건강한 식품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거거든요. 즉,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아이도 먹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인공 첨가제나 방부제나 이런 항생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좀 더 선택의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수제 간식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 우리 아이의 영양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영양 성분이 우리 아이와 잘 맞는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제조를 했는지,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는 거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또 유통 과정이 올바른지 이런 것을 좀 따져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수제 간식이 건강에 좋지만 급여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알러지가 있는 제품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알러지 체크는 필수로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 사료 양의 한 10에서 15% 이내로 조절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만약에 뭐 사료보다 간식을 더 많이 주게 되었을 때는 이제 너무 영양이 과다해서 뭐 비만이 되거나 뭐 이런 각종 질병에 또 노출될 수가 있어요. 비만이 되면서. 사료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는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 뭐 정확한 시간에 주신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시고 좀 급여하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그런데 좀 특별한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파티를 하는 날에는 아무래도 간식의 양이 조금 더 사료의 양보다 많아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사료의 양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조절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되고 성장하고 이제 진화했는지 이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보이시는 사진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에요. 예전에 이게 호캉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멍캉스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이제 그 호텔에서도 반려동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제 호텔에서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간다? 이런 거는 아마 조금 상상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뭐 털이 날린다거나, 뭐 조금 시끄럽다거나, 뭐 이런 저러한 이유들로 아마 호텔에서 이제 반려동물 출입이 같이 동반 가능한 곳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반려동물 뭐 전용 공간이라든지 전용 층까지 마련하고 이런 음식까지 제공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이제 뭐 강아지 케이크,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페프터는 티 세트라고 해서 또 출시를 한 거고요. 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먹는 것과 아이의 음식이 합쳐진 세트 상품으로 나온 이런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음식이 점점 이제 사람의 음식을 모방하게 된 것은 이제 MZ 세대들의 등장 때문인데요. 이 MZ 세대들은 반려동물을 조금 더 내 가족, 조금 더 내 친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기존 세대보다 좀 더 강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또 사진으로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음식들이 예전에는 뭐 이제 과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냄새, 식감, 뭐 맛,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영양만 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모양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이제 사람의 음식을 모방하고 또 이런 갭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호텔 서비스를 매번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눈을 돌리게 된 게 이제 펫푸드에 관한 클래스 서비스를 이제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펫푸드 클래스를 배울 수 있는 공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방이라는 게 장인공, 방방의 한자를 사용한 장인의 작업실이라는 뜻으로 보통 되게 소규모로 1인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거의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작업 공간이라든지 뭐 수업 공간으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편인데요. 공방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공방으로 오는 길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뭐 도예 공방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형 공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누 공방도 있고 여러 공방들이 이제 근처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죽 공방에 가서 이제 저의 지갑을 만드는 체험을 했고 또 비누 공방에 가서 이제 수제 비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런 공방의 특징이 있어요. 우선 가죽 공방에 갔을 때는 제가 원하는 색감의 가죽을 선택을 했고요. 비누 공방에 갔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향을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것이라는 이런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요. 반려동물 간식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고기라든지 재료를 이용해서 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공방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아이는 뭐 어떠한 고기에는 알러지가 있어서 이 제품밖에 먹지를 못하는데
이것만 주다 보니 너무 좀 맛이 없어 해서 조금 이 고기로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나이가 있어서 좀 이가 약해서 좀 부드러운 거를 먹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제 커플끼리 이제 데이트 코스로도 요즘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취미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취미 생활과 또 이런 이색 경험을 하기 위해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제 공방에서 이제 반려동물 간식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사진만 보시더라도 아이들이 이 간식에 얼만큼 관심이 많은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같이 있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고, 거기에 이제 간식까지 만들어가는 되게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즐거운 추억을 쌓고 아이들이 또 음식을 잘 먹으면 이런 고객분들은 반드시 재방문을 해주세요. 또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 같은 것을 만들진 않으세요, 보통. 근데 내가 준비한 게 뭐 1개, 2개밖에 없다면은 아마 그냥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이의 성향에 맞게끔 다양한 레시피를 좀 개발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려동물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게 간식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에너지 요구량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선 1살 미만의 태아기에서부터 성장기까지 아이들은 뭐 이가 나기 전에는 뭐 치즈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것으로 단백질을 좀 채워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가 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조금 딱딱한 간식도 좋으시고, 또 고기의 양을 좀 늘려주시면서 단백질과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음식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고, 1살부터 10살 미만의 아이를 이제 성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과 뭐 미네랄과 또 이제 변비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좀 추가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다음으로 10살 이상의 노년기 아이들은 체중이 빠지기 쉬운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줄여주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단백질을 주실 때 지방이 조금 적은 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고, 뭐 미네랄, 뭐 식이섬유,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뭐 노화 예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항산화제를 포함된 식품을 같이 좀 적용을 해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런 노년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들도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반려동물도 역시 좋은 환경 속에서 되게 좋은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노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었어요. 이때가 케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실제로도 저희 공방에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제 수제 간식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그만큼 좀 음식의 기준이 좀 까다롭고 건강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아이 나이를 여쭤보면 19살, 18살 이렇게 조금 나이대가 많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음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되게 오래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는데요. 노령견이 되면서는 이제 활동력이 좀 감소되고 소화력도 많이 떨어지고 면역도 저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령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좀 보시면요. 아이가 예전에는 되게 생식도 먹을 정도로 잘 먹었는데 지금은 이가 없어서 건사료를 먹지 못한다는 분이 계세요. 이럴 때는
조금 부드러운 간식을 좀 같이 섞어줌으로써 이렇게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고요. 또 10살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시는 분은 나이가 있어서 이제 시니어 사료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셔서 시니어 사료로 바꿨더니 맛이 없어서 이제 조금 맛있는 거 섞어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이런 사료에 아이가 평소 좋아했던 그런 간식 같은 것을 이런 사료에 섞어줌으로써 아이들의 좀 식욕을 돋굴 수도 있고요. 좀 먹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령견, 노령묘의 건강 케어에 대해서도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가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은 부드러운 습식 사료나 시니어 사료로 좀 변경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조금씩 자주 급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또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물도 좀 삼키기 힘들 정도의 아이들이다 이랬을 때는 스포이트를 좀 사용해서 목구멍에 넘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으시고요. 가구라든지 이런 환경은 이제 시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치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환경을 너무 확 바꾸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는 데까지 또 이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확 바꿔주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관절에도 좀 이상이 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캣타워가 좀 높았다면은 좀 이제 오를 수 있게 좀 쉽게 좀 낮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쉴곳은 이제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요라든지 목욕 수건 등을 조금 도톰하게 깔아서 조금 체온 조절이 되게끔 따뜻하게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가족 근처에 좀 조용한 장소가 좋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식을 다루는 이런 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전체적인 회부학까지는 알진 못하더라도 소화 구조라든지 이런 소화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선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출의 단계는 강아지, 고양이가 동일하고요. 강아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강과 식도는 고기를 물어뜯고 뼈를 씹어 먹기 적합한 형태로 이제 먹은 음식을 그냥 삼키더라도 소화가 잘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금 덩어리째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꿀꺽 삼켰을 때 바로 그냥 변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식을 만들 때 조금 갈아서 이제 입자를 곱게 해주는 편이고요. 침내 아밀라제가 없어서 탄수화물 소화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침에 있는 효소로 탄수화물을 조금 이제 분해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탄수화물 소화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인간과 더불어 함께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진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DNA에는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육식이 가능한 이제 잡식으로 보고 있고요. 위는 고양이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이제 생고기에 있는 세균에도 대항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생고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 번 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은 비교적 굵고 약 3m 정도이고요. 길이가 체액 및 장액 등 소화 효소들로 인해 소화 및 흡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소장에서 넘어가서 소화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을 이 대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소화를 시켜주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양이인데요. 고양이 구강과 식도를 살펴보시면 강아지에 비해 이제 음식물이 식도를 통과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음식물이 위로 도달하기까지는 약 5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이제 침내 아밀라제가 역시 없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 능력이 없습니다. 강아지는 그래도 탄수화물을 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고양이들에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보다는 탄수화물을 조금 제한적으로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소화되지 못한 탄수화물은 장내 프로바이오틱의 활성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는 작은 양의 음식을 천천히 하루 종일 소화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위산의 산도가 높아 세균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소장은 음식물이 소장을 통과하는 속도가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조금 긴 편이고요.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기 적당한 구조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양이 더 많은 게 맞으세요. 또 대장은 이제 미생물에 의해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생고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생고기를 먹여도 될까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야생동물이었고 과거에는 이제 생고기를 먹었는데 뭐 어떨까, 뭐 괜찮을까 이런 논란이 되게 많은데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반반 정도였는데 장점도 분명 있으세요. 이제 뭐 고단백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 소화 흡수도 높고 또 이제 체내 수분을 증가해주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단점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하는 편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고 뭐 이제 고기에 붙어있는 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씹어서 넘기다가 이러한 조각들이 내장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그 생고기에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박테리아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익혀서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전문 수의사 분들도 이렇게 좀 익혀서 주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고양이가 육식동물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야채를 먹어도 될까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뭐 이제 고기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하기 때문에 뭐 꼭 야채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아이는 풀을 뜯어 먹는데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육류에서 얻기 힘든 엽산이 이제 뭐 시금치나 뭐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좀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그 헤어볼 배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제 풀을 좀 먹는 또 야채도 먹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한 야채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브로콜리라든지 고구마, 뭐 호박, 뭐 상추, 뭐 이런 당근 등이 있을 건데요. 많이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조금만 주시되 반드시 익혀서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고양이가 음식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각이 조금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럴 때는 간식을 조금 따뜻하게 데워줌으로써 좀 냄새를 좀 많이 나게 해서 좀 식욕을 돋구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뭐 치아 관련된 질환이 있다거나 또 이제 배가 부른 상태라면 당연히 음식을 잘 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아지, 고양이, 음식 차이가 반드시 있을 텐데요. 뭐 강아지와 고양이를 같이 키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고양이 사료를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고양이가 강아지 사료를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좀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당장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강아지는
고양이랑 다르게 탄수화물이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서 단맛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에서 그런 단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 단백질의 요구량도 강아지에 비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고양이들이 강아지 음식을 먹게 되면 되게 영양이 많이 결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고양이들에게는 이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우린은 심장, 망막, 담즙액, 일부 생식 기능 등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인데요. 강아지는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해요. 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서 제공받아야만 하거든요. 또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이제 눈, 피부, 신체 조직의 건강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데 강아지는 이제 필요시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또 아르지닌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장에 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인데 강아지는 이것들이 없더라도 소화 효소를 통해 해결하지만 고양이는 이 아르지닌이 조금만 부족하더라도 성장이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궁금한 질문들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대답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교육이나 이런 지식 같은 것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공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얻어서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런 클래스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또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거나 이제 이런 관련된 기사라든지 유튜브 이런 곳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는데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로 조금 더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국내에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교육을 해주는 아카데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런 곳들이 보통 비용이 한 200만 원 전후로 꽤 비싼 편이에요. 근데 간혹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런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많이 있는 아카데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어땠는지 저땠는지 이렇게 좀 꼭 1번, 2번 확인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제 간식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펫푸드 관련 자격증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이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와 있다는 것은 즉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민간 자격증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다고 큰 혜택이 있거나 창업할 때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1부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